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 때문에 맨몸으로 쫓겨나 보기도 하고요. 인생 역전을 해보기도 했네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파란만장했어요. 5살 땐가 미혼모였던 엄마에게 버림받고 이후 쭉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렴풋한 기억에 엄마가 꼭 찾으러 오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것도 같은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요. 바람처럼 한없이 가볍고 부질없는 약속이었죠. 어릴 땐 믿었던 것도 같은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저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엔 엄마에 대한 체념과 원망만 자리 잡았죠.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됐을 만큼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마저의 감정도 사라져버려서요. 엄마에 대해선 더는 아무 감정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불행한 삶을 산 여자일수록 가정에 불화가 있는 여자일수록 나쁜 남자를 만나기 쉽대요. 아마도 제대로 된 부모에게 듬뿍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그런가 봐요. 애정이 고프니 아무 남자에게나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성인이 돼 보육원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제조회사에 취업했는데요. 거기서 만난 12살 연상의 과장님과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죠. 계기도 참 단순했어요. 그 회사가 따로 식대 지원이 안 됐는데요. 매일 밖에서 사 먹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고졸의 여자라 월급이 작거든요. 월세 내고 수도세, 전기세 내고 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식비를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다녔는데요. 그걸 본 과장님이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요즘 세상에 미정씨같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여자 흔치 않은데 미정씨 나중에 결혼하면 살림 참 잘하겠어. 에이, 아니에요. 그냥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반찬 가지고 대충 싸는 건데요. 절약하려고요. 어쨌든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거잖아. 아유, 요즘 젊은 여자들 귀하게만 커서 그런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한다고. 남자들은 미정씨 같은 여자랑 결혼해야 결혼 잘하는 거야. 늘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장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 싫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제육볶음을 해갔는데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거 미정씨가 직접 만든 거지? 와, 내가 제육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때깔부터가 맞나 보이네. 아, 그럼 한 입 드셔보실래요? 정말? 그래도 돼? 과장님은 마다하지 않고 바로 나무젓가락을 뜯어 제 도시락 반찬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맛있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와, 나 이렇게 맛있는 제육볶음은 처음 먹어봐.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데? 에이, 괜한 말 마세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만든 건데.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아유, 나도 맨날 이런 반찬에 밥 먹고 싶다. 그 말에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제가 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기도 했죠. 그때부터 괜히 과장님이 의식되고요. 가까이 와 말을 걸면 심장이 뛰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참 쉬운 여자였죠. 어쨌든 과장님도 제게 호감이 있던 건 분명했어요. 하도 제 반찬을 맛있게 드시길래 언젠가부터 과장님 몫까지 2인분을 준비해 갔는데요. 너무 좋아하면서 담배랍시고 주말에 같이 영화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주말엔 같이 동물원에 가자고 하기도 했죠. 그렇게 자주 사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서두르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좋은 신랑감이 아니었어요. 다정하게 굴었던 것도 연애 시절에만 잠깐 그랬던 거고요. 천성은 무뚝뚝하고 무심한 가부장적인 남자였죠. 시부모님도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에 돈도 뭣도 없는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환영하겠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와 달리 제법 가진 게 많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고위급 공무원에 부동산 투자에도 능하셔서 건물만 여러 채였고요. 지방이 땅도 꽤 크게 갖고 있었죠. 전 그런 부분에 대해 시집 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돈을 노리고 불려시처럼 꼬리를 친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괴롭히셨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강요로 합가 생활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하던 아주머니들을 죄다 내보냈어요. 북적거리는 것이 싫다는 게 그 이유였지만 기실은 저를 부려먹으려는 심산이었죠. 당시 시댁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요. 그 큰 집을 저 혼자 쓸고 닦고 하다 보면 온몸이 쪼개질 것처럼 아팠어요. 거기에 내 식구 빨래에 밥에 설거지까지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해야 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모진 괴롭힘이었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안 칠 때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절 감시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예, 너는 나이가 몇인데 여적 밥 하나 제대로 못해? 이게 떡이지 어디 밥이야? 우리 집안 남자들이 이런 걸 먹고 밖에서 힘내서 일할 수 있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바로 다시 앉힐게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이제 곧 너희 시아버지랑 상철이 출근할 시간인데. 물 더 넣고 끓여서 죽이라도 써. 네, 그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기집애가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 보통 어릴 때 지 엄마한테 다 배우는 건데. 에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쩌다 근본도 모르는 고아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곤 했어요. 주로 제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럴 때마다 비참함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이 났네요. 홀로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집안 살림과 고부관계는 전적으로 여자들의 일이라 여겨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참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는데요. 오히려 자기 엄마를 욕한다면서 화만 내더군요. 내 앞에서 우리 어머니 욕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난 욕을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뭐 세상에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결혼까지 한 엄연한 성인인데 철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까지 없어? 세상 여자들 다 당신처럼 살아. 아니, 오히려 애 키우랴 병든 시부모 모시랴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솔직히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당신 수발을 들라 하신 것도 아니고. 우는 소리도 1절만 해야 귀엽지 적당히 해.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제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들어 하는걸요. 오늘도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절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과잉 해석이야. 어머니 입장에선 당신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당신이 시집 올 때 뭐 대단하게 해온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잖아. 그럴수록 며느리인 당신이 더 노력해야지. 어머니한테 먼저 다가가서 살갑게 말도 붙이고 애교도 좀 부리고 해봐. 난 당신 그 곰 같은 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지만 우리 어머니 앞에서도 곰같이만 굴면 어쩌자는 거야?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참 서운하고 야속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며느리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더군요. 뭐 무조건 네 탓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세뇌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저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꿋꿋하게 웃는 낯으로 버텼어요. 제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어머님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죠. 또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였죠. 남편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해서 집안 어르신들이 저 시집 온 첫날부터 2세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입버릇처럼 얼른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을 주셨죠.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그 점에 있어선 입도 뻥끗 안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손주가 태어나면 저에 대한 미움도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들의 아들인데 예쁘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임신에 집착했고요.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았네요. 집안일에 지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꼭 응했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일까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마침내 임신이 됐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매일 밤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아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집안 어르신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도 안 그런 척하지만 은근히 아들을 바라는 것 같았죠. 그 압박감에 참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요. 아들 낳게 해준다는 명당에 가서 소원도 빌고 오고요. 아들만 내리셋을 낳은 친구의 속옷을 빌려다 입기도 했어요. 또 시할머니가 지어다준 아들 보약이란 것도 묵묵하게 챙겨 먹었죠. 이 정체불명의 약이라 건강을 해칠까 두렵기도 했지만 아들만 낳게 해준다면 그땐 제 목숨의 반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이듬해 봄, 태어난 아이는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들이네요 하는 순간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픈 순간에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남편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 얘기해줬죠. 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늘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절로 펴지더군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저도 이 집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제게 애썼다고 말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웬걸, 시어머니의 쌀쌀맞은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졌죠. 출산 후 몸을 풀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집안일을 떠넘겼고요. 제가 갓 태어난 아들 육아로 하루 채 2시간도 못 잔다는 걸 알면서도 쉼없이 괴롭혀댔어요. 아이 육아에도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다른 집 할머니들처럼 저희 아들을 살갑게 끌어안고 예쁘다 예쁘다 하는 것도 없었네요. 저희 아들을 물고 빨고 하는 시아버지와는 좀 대조적이었죠. 오히려 저희 아들이 울 때마다 시끄럽다면서 신경질을 내시곤 했네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아들을 그 누구보다 예뻐하던 분이었기에 당연히 친손주도 예뻐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괴이적인 태도의 비밀은 얼마 안가 풀렸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무게를 잡더군요. 내가 오늘 신년님 뵙고 왔는데 말이다. 글쎄 네 팔자에 자식이 없다지 뭐니? 남편 옆에서 애 젖을 먹이고 있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미신을 맹신하는 분이라 자주 가는 무당집이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무당말을 신의 계시처럼 맹신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황당한 말까지 고집 곧대로 듣고 와서 전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남편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팔자에 자식이 없다니. 그럼 우리 진용이는 뭔데요? 그래, 나도 말했지.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얼마 전에 아들 낳았다고. 근데 계속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팔자에 자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보라고 말이야. 거기선 저도 더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럼 뭐 저희 진용이가 다른 놈 애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그런 돌팔이 부당이 어딨어요? 어머님은 설마 그 말을 지금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인 거였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시어머니도 이내 그게 괘씸했는지 바로 화를 내시더군요. 아니, 어디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들어? 난 별 생각 없었는데 너 지금 이렇게 괜히 화내는 거 보니까 의심이 드는구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너 정말로 나가서 다른 사내 새끼 애라도 배워온 거 아니야? 애 얼굴을 좀 봐봐. 너만 빼다 박았지 우리 상철이 닮은 점이 뭐 하나라도 있니? 저 남자라고는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처럼 순결했던 여자가 어딨다고 그런 모함을 하세요? 막말로 제가 바람을 피울 수나 있나요? 하루 종일 이 집에 갇혀서 애 보고 살림하고 어머니 수발이나 들고 있는데 뭐? 오호라, 너 지금 수 쓰는 거구나. 내가 지금 너 괴롭힌다고 피해자인 척 구는 거야. 가증스럽게 머리 굴리는 꼴 좀 보라지. 역시 우리 신녀님이 용하셨네.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어? 어떤 새끼야? 어디 우리 박씨 가문에서 뻐꾸기 짓을 하려고 들아? 시어머니는 제가 화내는 게 수상하다면서 더욱더 저를 몰고 갔어요.
그 자리에선 일단 시아버지의 중재로 더는 싸움이 커지진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서로 감정이 단단히 상했죠. 그 사이에 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언젠가부터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늘 퇴근하면 우리 아들 하면서 애를 물고 빨고 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너무나 차가운 눈으로 저희 아들의 생김새를 뜯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씻으러 간 사이에 제 옷가지나 화장대를 뒤져보기도 하더군요. 불륜 증거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친자 검사를 했으면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분노로 새하얘지더군요. 당신까지 이럴 거야 정말? 내가 아니라 그 돌팔이 무당을 더 믿는 거냐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그 무당 말을 맹신하니까 그런 거잖아. 당신도 무작정 화만 내지 말고 잘 생각해봐. 확실한 증거 딱 보여주면 어머니도 더는 당신한테 뭐라고 못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막말로 당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친자검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계속 안 하겠다고 버텨봤자 오히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의심만 살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 친자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마음이 배신감으로 너덜너덜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부모님이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까지 제 정절을 의심한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이 가여웠고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평생 믿고 애를 키울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친자검사 해줄게. 근데 나 더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친자검사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하자고 해. 그 망할 놈의 친자검사. 그래야 내 결백이 증명될 거 아니야. 그치만 나도 이렇게까지 날 못 믿는 남자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진용이도 당신 같은 사람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거야. 하루아침에 마누라랑 아들을 의심하게 된 내 심정을 당신이 알겠어? 일단 친자 검사부터 하고 얘기하자. 결국 유전자 검사센터인지 뭔지 아는 곳에 가서 남편과 아들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었네요. 시어머니는 거의 저를 환양년 취급하면서 얼굴만 보면 욕설을 퍼부어댔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냉랭해졌어요. 자연스레 저는 하루빨리 친자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게 됐죠. 결과가 나온 뒤 시댁 식구들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한 달 뒤 나온 친자검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남편과 아들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온 게 아니겠어요. 검사소 측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난리가 났죠.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새끼까지 뵌 주제 끝까지 잡았대. 난 당신이 이혼이니 뭐니 하는 얘기까지 하길래 일말의 믿음이 있었어. 정말 아니라서 억울해서 이러는구나 했다고. 근데 참나, 그냥 뻔뻔하고 더러운 여자였을 뿐이네. 아니야, 난 정말 억울해.
당신 말고 다른 남자랑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 진용이가 당신 아들이 아닐 수가 있겠어?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사기라고! 이렇게 과학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잡아댈 작정이야? 몰랐는데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였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여보, 정말이야. 나 억울해.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우리 진용이 당신 아들 맞아. 진짜야. 이렇게 나랑 진용이 쫓아내면 당신 분명히 후회할 거야. 제발 다른 곳에서 한 번만 다시 검사해보자. 응? 웃기고 있네. 더는 수작 부리지 말고 내 앞에서 꺼져! 그 더러운 몸뚱이 치우라고! 아무리 울고불고 애원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남자와 붙어먹었다고 확신하고는 손찌검까지 했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하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친자 검사 결과지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억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아무리 과학적인 검사라고 해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건데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경우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검사를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저와 아들을 쫓아내려 하더군요. 저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 망할 고아년이 걷어줬더니 감히 뻐꾸기 짓을 해? 그래놓고 어디 아들 낳았다고 유세를 부리려 들어? 너도 그 출신 모를 더러운 자식놈도 맘 같아선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더는 수작 부리려 들지 말고 당장 꺼져.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발 다른 곳에서 한 번만 다시 검사해 주세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요. 네? 이 고아년이 끝까지 간교하게 혀를 놀리네. 신녀님이 진작에 니년의 간악함을 꿰뚫어보고 언지를 줬기에 망정이지. 사기죄로 콩밥 먹이기 전에 꺼져 있냐나. 급기야 시어머니는 마당 쓰는 빗자루를 가져와 제 온몸을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울고 있던 저희 아들을 데려와 제 쪽으로 던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울어 제꼈죠. 화들짝 놀라 아들을 끌어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이미 제 가슴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상태였죠. 서러움에 눈물이 저절로 턱끝까지 흘렀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난 출신, 성분 불분명한 너희 같은 더러운 것들은 단 1분 1초도 우리 집에 못 든다. 다신 우리 식구들 앞에 모습 드러낼 생각 말고 이만 사라져. 어머님, 전 이대로 못 나가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아니 이게 그래도 입만 살아서 지랄 말고 썩 꺼져.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대문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밖에서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해도 그 굳게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렇게 맨몸으로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 1, 2년간은 거의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있던 보육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요. 방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울기만 했죠.
맘 같아선 콱 죽고 싶었어요. 귀신이라도 돼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 제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때같이 어린 아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뒤에 바로 일자리부터 구했어요. 별다른 기술도 학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리저리 단기 일자리를 떠돌다 간신히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 이모 일을 시작했어요. 일은 고되고 월급은 짰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죠. 보육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일까지 하기란 아예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간은 참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어요. 아들은 자기 아빠 없이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텄고요. 어느새 훌쩍 자라 유치원에도 들어갔죠. 어릴 땐 안 그러더니 유치원 들어가고부턴 부쩍 제 아빠를 찾더라고요. 아마 친구들은 다 있는 아빠가 자기만 없으니 이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사고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줬네요. 아들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들 유치원을 보내고 분식집으로 출근했는데요.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갑자기 열이 너무 난다고,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놀라서 바로 가게에 양해를 구하고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왕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해열제를 먹였다고 하는데도 몸이 불덩이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요. 동네 소아과 대기줄이 어찌나 길던지요. 발길을 돌려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죠. 거기도 사람은 많았지만 다행히 줄이 금방 줄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네요.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감기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주사를 한 대 놔주고 해열제를 지어줬어요. 혹시라도 큰 병일까 했는데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등에 업고 병원 밖을 나서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작은 사모님, 사모님 맞으시죠? 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몸을 돌리니 웬걸 전 시댁에서 일하던 운전기사였어요. 그 집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제게 친절했던 분이라 바로 기억이 나더군요. 전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입을 열었어요. 아니 기사님,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잘 지내시죠? 아유, 저야 잘 지냈죠. 작은 사모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사모님도 잘 지내셨죠? 작은 사모님은 무슨...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난 지가 몇 년인데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세요. 그럴 수야 없죠. 기사님은 여전히 제게 깍듯했어요. 잠시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근황 얘기를 나눴죠. 김 기사님은 아직 저희 전 시댁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실은 석 달 전에 그만뒀습니다. 네? 왜요? 저희 아버님이 기사님 참 마음에 들어 했었잖아요. 그게 실은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소아암 판정을 받아서요. 지금 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저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뜻밖의 사연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아내분도 옛 저녁에 지병으로 죽었고요. 혼자 딸 돌보랴 노가다 뛰며 돈 벌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요. 저희 딸이 문제죠. 당장 병원비만 석 달을 밀려서 이러다간 치료도 제때 못할 판이에요. 시간 날 때 잠깐 노가다 뛰는 거 말고 제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럼 또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간병비라는 게 정말 무지무지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날이 올 줄이야. 다른 가족분들은 없으신 거예요? 뭐 어머님이라든지. 제가 어릴 때 조실부모에서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기사님은 의지할 일가 친척도 하나 없다 하더군요. 오직 세상에 딸과 본인 단 둘뿐이었죠. 그걸 알고 나니 동병상련의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가족이라고는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저는 기사님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 ATM기로 달려가 그동안 모아둔 돈 500만 원을 인출했죠. 그동안 분식집 일하면서 힘들게 모은 제 전재산이었네요. 기사님, 이거 받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딸 치료비에 보태 쓰세요. 네? 이게 뭡니까? 아유, 아닙니다, 사모님. 저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시면 그때 다시 돌려주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기사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 기사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말했네요. 제가 그 집에서 지낼 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구박하지, 남편은 무심하지. 처지가 그러니 그 집에서 일하는 분들도 절 많이 무시했고요. 마음 붙일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유일하게 기사님만이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볼 때마다 뭐 밥은 먹었냐, 오늘 날씨가 좋다, 뭐 그런 별거 아닌 말들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라도 그 신세를 갚게 돼서 전 좋아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네? 제 간곡한 말에 기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봉투를 받아들더군요. 감사합니다, 작은 사모님. 제가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돈도 꼭 갚을 거고요. 네, 따님도 얼른 낳길 바랄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사님과 인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했는데요. 갑자기 기사님이 절 붙잡았어요. 저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모르는 게 약이다 싶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양심에 찔려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네? 그게 무슨... 기사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전 고개를 모로 기울였어요. 그러자 기사님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실은 작은 사장님 말입니다. 반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모르셨죠? 네?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네, 역시 모르셨군요.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으니 수년간 어찌 사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겠거니 여겼거든요. 어쩌면 재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설마 죽었다니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괘씸해져서 돈 돌려달라고 하시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실은 6년 전에 작은 사모님 쫓겨나실 때 말입니다. 그때 했던 친자 검사, 그거 큰 사모님이 유전자 센터하고 짜고 조작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찾아왔어요. 저는 휘청거리는 두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일어섰죠. 네? 조작이라고요? 그걸 기사님이 어떻게... 큰 사모님이 유전자 센터 왔다 갔다 하실 때 제가 태워다 드렸거든요. 그때 그 검사소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부잣집 운전기사들은 계약할 때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라고 그 차 안에서 듣는 얘기들 절대 외부에 발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기사님은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말도 안 돼요. 물론 어머님이 절 미워하긴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주를... 큰 사모님은 도련님이 자기 손주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워낙 혈통에 집착하는 분이라. 작은 사모님 피가 섞였다고 더러운 잡종이라고 자주 그러셨죠. 자기 집안 재산이 그런 잡종한테 가는 꼴 자긴 절대 못 본다면서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름 아닌 분노로 말이죠. 고작 그따위 이유로 죄 없는 저랑 저희 아들을 쫓아냈단 말인가요?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사실 작은 사모님 그렇게 쫓겨나신 이후로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살기답시고 괜히 죄 없는 작은 사모님을 못 본 척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사모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절 도와주시려 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기사님은 제 앞에서 엉엉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놀란 저는 그런 기사님을 달래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용인으로서 고용주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걸요. 게다가 계약서까지 썼다는데 그걸 어겼다면 기사님은 밥줄이 끊기는 건 물론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을 테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하지만 전시모는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고 못돼 처먹은 인간 말종이었죠. 그런 여자를 이대로 그냥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사실 죽은 남편이 시아버지 닮아서 재테크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본인이 모아둔 돈을 이리저리 굴려 주식도 하고요. 부동산에도 투자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저축해놨죠. 그게 원래라면 저희 아들에게 왔어야 하는데 지금 그 큰 돈을 고스란히 전시모가 꿀꺽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전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가정부가 응대하더군요. 이 집 전 며느리라고 하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대요. 한 5분쯤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전시모가 튀어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기가 막힌다는 듯이 팔짱을 끼더군요. 아니, 고한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시 기어들어와? 너 미쳤니? 저희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알았다면 당연히 장례식에도 참석했을 텐데 왜 안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널 왜 불러? 너희들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저는 몰라도 저희 아들은 참석했어야죠. 자기 친부 장례식이잖아요. 그러자 시모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친부?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남의 씨 품고 뻐꾸기짓 한 걸 이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거 다 어머님이, 아니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 나 전부 다 알고 왔어.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으로 보여? 제 고함에 시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파리하게 질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누나를 굴리던 것도 잠시, 이내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얘 정말 웃기는 애네. 이미 유전자 검사 다 해서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꺼져. 당장 안 꺼져?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 당신이 다 조작한 거잖아.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유산 물려받을까봐 걱정돼서 나 쫓아내고 싶어서. 그동안 참고 있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그대로 시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요. 온 힘을 다해 탈탈 털기 시작했죠. 시모가 벗어나려고 절 밀치기에 질세라 밀면서 바닥으로 쳐박고 뺨도 연거푸 때렸죠.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시부였죠. 아니 이게 대체... 네가 대체 여긴 웬일이야? 갑자기 몇 년 만에 나타나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 조작해서 저랑 그 사람 아들 쫓아낸 거 알고 계셨냐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 조작이라니? 역시나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를 못마땅해 있던 시모만의 단독 범행이었던 거죠. 저는 운전기사를 만나 들었던 자초지정을 죄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죠. 아가, 네 말이 사실이냐? 정말로 이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고? 네. 못 믿겠으면 검사 다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전 정말 결백하거든요, 아버님. 우리 진용이 아버님 친손주 맞아요. 죽은 그 사람 아들 맞다고요. 사실 죽은 남편에겐 아무런 감정도 없었거든요. 뭐 한때 사랑했던 남자지만 결혼 후 오죽 제게 못했어야죠. 무심하고 잔인했던, 저를 믿지 못했던 어리석은 남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을 위해 받을 건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이 그리운 척 억지 눈물을 흘렸네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저 그 사람이랑 그렇게 헤어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런 사고 안 당했을 거라고요. 모든 게 다 어머님 욕심 때문이에요. 대체 어쩌자고 그런 간악한 흉계를 꾸며서 저희 가족을 망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버님. 제발 제 억울함을, 죽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읍소가 귀에 닿았던 걸까요?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어요. 안 돼요, 여보. 설마 이런 더러운 연말을 믿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인연이 지금 수쓰는 거라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얘가 왜 하겠어? 안 그래? 그건... 시부의 상식적인 반박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진실은 나온 셈이나 다름없었죠. 한참 침음하던 시부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 유전자 검사는 내가 믿을 만한 곳에 다시 의뢰해보마. 상철이 그놈이 쓰던 칫솔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만간 날짜 정해서 연락 줄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며칠 뒤 저희 집에 시부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들의 머리카락이며 칫솔을 건넸죠. 그리고 약 2주 뒤 그토록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친자식 질환이라고 나왔죠. 그 검사 결과를 접한 시부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를 개패듯이 두들겨 팬 건 물론이고요. 바로 이혼하자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감히 나를 속여?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어서 끼고 살았던 건데 더는 안 되겠어. 이혼하자고. 당신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난 그저 고아의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년이 낳은 애한테 어떻게 우리 집안 재산을 물려줘요? 그걸 당신이 결정할 문제야. 대체 누구 맘대로 나를 속이고 상철이를 속여? 지혜미한테 속아서 죄 없는 마누라랑 자식놈을 제 손으로 쫓아냈으니 그 자식이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냐고? 그러게 누가 부모가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하래요? 내 말대로 진작에 헤어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더군요. 제게도 끝끝내 사과의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정말 괘씸하더군요.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어요. 유산 상속 문제야. 어차피 시부가 저희 아들이 친손주라는 걸 알았으니 별 걱정이 없었고요. 대신 전 시모와 무당, 그리고 당시 유전자 검사했던 곳 대표를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전 시모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교도소 생활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어요. 또 호적에 빨간 줄이 그였으니 이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할 게 뻔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소 대표와 무당은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아쉬운 결과긴 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때려받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네요. 변호사 말로는 다들 초범치고는 상당히 형량이 잘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죽은 남편의 재산도 늦게나마 전부 저희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전 시모는 이럴 순 없는 일이라면서 난리를 쳤지만 어째요? 저희 아들이 남편의 핏줄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것을요. 시부는 뒤늦게 제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혈육에 대한 집착만큼은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간교한 꾀로 자신의 친손주를 쫓아낸 시모를 용서하지 못했고요. 결국 시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혼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꿈쩍도 안 했다 하더군요. 그제야 시모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가 봐요. 뒤늦게 절 찾아와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물론 저는 결코 용서할 마음이 없었죠. 이제 와서 제게 왜 이래요? 사과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천륜을 위반할 짓을 해서는 안 됐는데 제발 용서해다오. 응? 이미 난 교도소까지 다녀왔잖니. 죗값 받을 만큼 받았어. 참나, 죗값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요? 저 말이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랑 맨몸으로 쫓겨난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 졸업했던 보육원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희 모자 진작에 배 굶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아로 태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들에겐 온전한 부모 사랑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망친 게 누군데요? 죽은 그 사람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좋은 아빠긴 했다고요. 근데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졸지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 근데 뭐? 죗값을 치렀으니 이제 용서해달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날 용서만 해줄 수 있다면 네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마. 빌라면 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그러니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풀어주렴, 응?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한테도 말 좀 잘 해주고. 오호라, 왜 이제야 숙이고 들어오는지 알겠네요. 왜요?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 거렁뱅이가 되니까 못 살겠어요? 당신 원래 나 없이 사는 고아년이라고 무시 엄청 했었지? 근데 어째? 나는 죽은 남편 재산 물려받고 엄청 부자가 됐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있는데 당신은 있는 게 뭔데? 다 늙어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재산 잃고 당신 아들은 당신이 죽인 거야. 알아? 당신 같은 애미 잘못 만나서 그렇게 외롭게 황천길 간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말은 정말 전시모에게 제대로 타격이 갔나 봐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땐 언제고 악귀 같은 눈으로 절 노려보더군요. 우리 아들 죽은 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걔를 얼마나 위했는데. 우리 아들이 죽은 건 다 너 때문이야. 너같이 박복한 고아년 만나서 지 운도 다 뺏기고 명줄도 끊긴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어디 당신 아들 무덤 앞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해봐. 과연 당신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줄지 궁금하네. 이미 죽어서 대답 같은 건 못하려나? 말년에 어째?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다 늙어서 일도 못할 텐데. 너 인연 진짜!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무슨 수를 써서든 너도 똑같이 인생 망쳐줄 거야. 밑바닥을 기게 해줄 거라고!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저는 전시모가 제게 퍼부은 악담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해 접근 금지를 신청했죠. 애초에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이미 법정에서 다툰 적이 있기에 무사히 허가가 났고요. 그 뒤로 전시모는 저희 모자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한동안 소식도 모른 채 살았어요. 그 사이 시부도 돌아가셨고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상당 부분은 전부 저희 아들이 물려받게 됐죠. 시부에게 따로 자식이 없었거든요. 또 시부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겹지인을 만나 전시모의 근황도 듣게 됐어요. 왜 장례식장에 안 왔나 궁금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너무 망가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전까진 폐지 주우면서 근근히 생을 연명한 모양이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마냥 통쾌할 줄 알았는데요. 한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았어서 그런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남부럽지 않게 호강하고 있죠.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사실 생계 목적이라기보단 취미로 하는 거고요. 지인들과 모임 활동 열심히 하면서 외롭지 않게 살고 있답니다. 자식 농사도 잘 지었어요. 아들은 장성에서 지금 대학병원 의사로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얼마나 참하고 예쁜지 몰라요. 모시고 살고 싶다는 걸 제가 끝끝내 됐다고 하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신혼집을 구해선 허구한 날 어머님 하면서 찾아와요. 이 딸 같은 며느리라는 건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딸이 한 명 생긴 기분입니다. 올 여름엔 떡두꺼비 같은 손주놈도 태어날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할머니로 불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